153페이지로 할게요. 인적공제. 그래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는 일단 종합소득이 있는 자 다 받을 수 있고 한 명당 150만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 아동 이런 자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도 요건을 갖춰야 되고 소득도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생계 요건도 원래 있지만 대부분 생계 요건을 갖췄어요. 왜냐면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괜찮고요. 취약 등으로 별거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직업 등이 이제 지방으로 발령돼서 이전에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생계 요건은 거의 충족된 것으로 간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이 요건이랑 소득 요건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나이 요건이란 본인이랑 배우자는 무시하시면 돼요. 본인이랑 배우자는 무시하시면 돼요. 근데 직계 존속 부모님부터는 60세 이상일 때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나이다라고 보고 좀 정년 이제 퇴임 기간이죠. 그다음에 직계 비속은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의 어떤 소득을 벌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 요건이 20세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형제자매는 이 둘을 섞어 놓은 거예요. 60세 이상, 20세 이하일 때 이제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이 사실 모르셔도 돼요. 아예. 왜냐면 올해 또 개정돼서 위탁아동법이 개정됐어요. 소득세법이 아니라 위탁아동법이 개정돼서 이제 그 이후까지 위탁하기로 한 경우에는 20세 미만이더라도 괜찮다 이런 단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냥 나이로 장난치지 않을 거예요. 소득세법 규정도 아니고 이렇게 세법상 중요한 포인트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아동은 오히려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더 중요해요.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고 나이는 안 보셔도 된다 사실. 그냥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장애인 여기 위탁아동이 먼저 볼게요. 19년도에 3개월 정도 양육을 했는데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했을 때만 이제 부양가족처럼 의제해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양했다. 내가 그 아동을 먹여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9년도에 3개월만 양육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6개월 요건 충족 못해서 19년도에는 이제 위탁아동에 대한 기본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20년도에도 이렇게 3개월 동안 양육했으면 20년도도 3개월밖에 양육 안 했으니까 6개월 양육 안 해서 못 받죠. 이 사람 총으로 보면 6개월 이제 양육했으니까 사실은 저 요건 충족한 거잖아요. 새로운 이제 특례를 하나 둬서 이때는 전년도 양육 기간까지 포함해서 6개월 이상 양육을 했으면 20년도에는 공제해줄게 라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 6개월은 전년도 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못 받았을 땐 전년도에 양육 기간을 포함해서 6개월 이상은 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 요건은 무시하시면 돼요. 나이 요건은 무시하시면 돼요. 얘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 요건은 무시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장애인이시더라도 소득이 많으면 그 사람을 내가 부양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득 요건 할 때는 장애인도 판단을 꼭 하셔야 돼요. 소득 요건은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가장 킬링이 인적공제에서는 이 소득 요건을 따져보는 것이죠. 이 소득 요건. 이 소득 요건이 종합소득금액이 아니에요. 이 소득금액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그래서 책에 어디 써놓으실까요? 써있나? 그 표에 종합 요건의 소득금액에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괄호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금액 500 이하, 그런 거에 소득금액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요. 소득금액에다가. 그 소득금액이 의미하는 표현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합소득만 말하는 게 아니라 1년간 발생한 소득 금액 합계액을 말하는 거예요. 소득 금액 합계액.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단서 조항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이 연간 소득 합계액에는 비과세 소득이랑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이 틀려요. 왜 많이 틀리냐? 비과세가 2배사 근영기 비과세가 많죠. 다 많잖아요. 근데 근로소득 풀 때는 막상 비과세가 잘 보여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뜨면은 저거 비과세였나? 막 이런 생각으로 틀려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도 이제 금융소득 같은 거 그냥 한 소득만 풀 때는 분리과세도 잘 보여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하나 나오면 갑자기 헷갈려요. 그래서 이따가 훈련하는 법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간소득 합계액에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시켜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저 연간소득 금액은 종합 2배사 근영기 플러스 퇴직소득 금액 플러스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모든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100만원 이하일 때, 그때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적게 발생한 자기 때문에 내가 부양했구나 라고 봐서 150만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퇴직 양도 합계액이다. 그리고 요 소득 금액이란 말에 좀 주의하듯이 이자면 이자 소득이나 이자 소득 금액이 같아요. 배당은 배당 소득이랑 배당 소득 금액이 다르죠. 뭐가 다르죠? 그로스 금액까지 가산한 게 배당 소득 금액이 돼요. 근로소득이랑 근로소득 금액이랑 다른 거예요. 근로소득은 뭐예요? 그냥 시험에서 근로소득 물어봤다. 총급여액 물어본 거예요. 이게 총급여액. 근로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면요. 근로소득 공제까지 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사업소득만 물어봤다? 총수익 금액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면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 연금소득만 물어봤어요. 총연금액. 연금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총연금액 빼기 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만 물어봤어요. 총수익 금액. 기타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 차감한 거. 그럼 위에 연간 소득 금액이란 표현은 이제 각 소득에 뭐 연금소득공제나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에 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거예요. 소득 금액의 합계. 이건 좀 디테일함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참고로 양도소득 금액은 어디까지 구하는 거죠? 양도소득 금액은 처음에 양도가액으로 시작하죠. 이게 총수익 금액이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게 두 개 있죠. 당연히 자산 샀을 때 취득가액이 필요경비고, 그 다음에 양도하면서 들어간 기타 필요경비 같은 거 빼주죠. 그럼 이게 뭐죠?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 거기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공제가 장특공제예요. 이것까지 빼준 게 양도소득금액 나와요. 기본공제까지 빼면 가표예요. 가표. 이 양도소득금액 개명은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 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를 차감한 후에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까지 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본공제까지 빼시면 큰일 난다. 근데 이제 나름 한 3, 4년 전에 한 가지 특례를 뒀어요.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좀 많더라도 좀 혜택을 줄게. 이 사람은 100만원 이하가 아니지만 마치 100만원 이하인 소득이나 다름없으니까 이제 소득이 적은 거다라고 신설했어요. 그게 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급의 기준이에요. 이제 근로소득 소득급의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총급의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인 자는 마치 100만원 이하처럼 간주해서 이제 소득 요건이 충족한 것이다. 소득이 적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만 있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근로소득만 있다. 그리고 총급여의 기준으로 판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500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 공제가 몇 프로냐면 70%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 공제가 70%예요. 그리고 소득 금액으로 환산해 보세요. 근로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만원이죠. 돼요? 150만원? 근로소득 공제가 70%니까 500만원에서 500에 70% 차감하면 500에 30%인 150만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근로소득 금액. 그래서 소득 금액 기준으로 150만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굳이 이제 수치화 시켜보면. 그니까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혜택. 근로소득은 조금 더 많아도 100만원 이하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총급여의 500만원 이하.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가
70%예요. 그거 좀 상식적으로 좀 기억하세요. 그 위에 율은 외우실 필요 없고 절대로 근로소득 공제.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은근히 까다롭게 나와요. 점점 더 까다롭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표현만 일단 묶어보면 이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인데 소득이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소득 요건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배우자가 이번에 정기예금이자가 1,000만 원 있대요. 이 사람 소득 요건을 갖춘 것이죠. 왜냐면 2천만 원 이하니까 모두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아까 연간 소득 합계액에선 분리과세를 빼서 100만 원 이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소득은 0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득은 0. 그래서 100만 원 이하니까 갖춘 거예요. 소득 요건. 이번엔 배당소득 200만 원 있는데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래요.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이죠. 그게 200만 원이죠.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소득금액 못 갖춘 거예요. 소득금액 못 갖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렇게 금융소득 안에서도 금액뿐만 아니라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거. 또 이거 말고도 금융소득에서 무제한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공익신탁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다. 비과세죠. 비과세니까 연간소득 합계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1200만 원 있는데 모두 작물 생산 이용소득이다. 비과세 사업소득이에요. 비과세 사업소득. 그 연간소득 합계액이 0이니까 소득요건 갖춘 거예요. 그 다음 이건 최근에 1차에 나온 포인트죠. 총급여액이라고 볼게요. 총급여액이 600만 원 있다. 근데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대요. 총급여액이 지금 500만 원 넘으니까 소득요건 못 가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과세예요.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비과세예요. 전액 비과세. 소득요건 갖춘 거예요. 이렇게 각 항목의 비과세나 각 항목의 분리과세를 기본 알고 있어야지 이 연간소득 합계액을 정확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까다롭다. 그래서 까다롭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금액이 800만 원 있대요. 근데 재원을 봤더니 2연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했대요. 2연 퇴직소득 연금 수령했어요. 그리고 일단 무슨 소득이죠? 당연히 연금 수령했으니까 연금소득이에요. 그럼 이게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나 판단해야죠. 이 장기 형성된 소득이 연금 수령했을 때 혜택 주기 위해서 누진세율 부과 안 되기 위해서 이거 분리과세예요. 마치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 분리과세되는 취지랑 비슷한 거예요. 이 퇴직소득이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잖아요. 그거 종합과세에 넣어서 누진세율 맞는 거 회피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시키는 거예요.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니까 이제 소득 연간 소득 합계에서 빵이 되는 것이고 소득요건 갖춘 거예요. 꽤 까다롭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150만 원 있는데 일시적 강연으로 인한 수익금액이래요. 수익금액. 근데 아까 연금 소득금액 합계액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소득금액. 필요경비를 차감하셔야 돼요. 쟤는 필요경비 60% 의제 대상 소득이에요. 그럼 60만 원이 기타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 100만 원 이하니까 이제 소득요건 갖춘 거예요. 이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해서 판단하자.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자. 그래서 추가적인 사례를 몇 개 더 가져왔어요. 얘는 좀 퀴즈로서 먼저 풀 시간을 드릴게요. 20년도에 발생한 소득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거를 그냥 소득이라고 좀 바꿔볼까요? 소득? 네.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단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 분리과세 신청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라는 단서를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연간 소득 합계액을 한번 빠르게 한번 그냥 풀어보세요. 스스로. 이거는 실제 소득세법 집행 기준에 있는 사례를 좀 갖고 끌고 온 거예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얼마인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상용 근로자 말은 왜 집어넣었죠? 상용이라는 단어를 굳이 왜 넣었을까요? 일용 근로자면 무조건 분리과세요. 일용 근로자면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연간소득 합계액 구할 땐 빼야 돼요. 근데 상용 근로자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죠. 종합과세가 원칙이에요. 근데 500만 원 이하일 때 필요경비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가 70%라고 했죠. 그럼 근로소득 금액은 400만 원 곱하기 1만의 70% 120만 원이요. 근로소득 금액은 120만 원이요. 그 다음에 강연으로 인한 기타 소득 500만 원은 필요경비가 60% 의제되기 때문에 1만원씩 60% 하시면 기타 소득 금액 200만 원인데 300만 원 이하일 땐 이제 분리과세로서 납세금을 종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니까 얘는 연간소득 구할 때 빵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빵이 되는 거예요. 빵.
연간소득 합계 계산. 그다음 마지막 퇴직소득금액 100만원까지 더해서 120 플러스 100만원 220만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소득요건 못 갖춘 거예요. 100만원 이하가 아니잖아요. 근데 총급여액이 500 이하잖아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 그건 근로소득, 오직 근로소득만 있을 때. 온리 근로소득만 있을 때고. 근로소득 플러스 다른 소득도 있다면 100만원 이하일 때요.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꽤 어려운 사례죠. 꽤 어려운 사례예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 2020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소득 합계액은 분리과세 신청 가능한 경우 분리과세 신청을 가정한대요. 먼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이 있고요. 사적연금 소득 200만 원 있대요. 먼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이제 배당 소득이에요. 배당 소득. 저게 이제 집합 투자기획으로부터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영업이 없으면 다 원천징수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는 아닌데 2천만 원 넘으니까 종합과세예요. 2천만 원 넘으니까 종합과세 이렇게. 그리고 사적연금 소득은 이제 1200만 원 이하일 때 연금 수령했을 때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서가 있는 거예요. 분리과세 신청한 경우에 분리과세 신청을 가정한다. 그래서 얘는 분리과세 신청했다고는 가정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연간소득 합계에선 0. 분리과세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연간소득 합계액은 2100이 되는 거예요. 2100. 그래서 얘는 좀 쉬운 사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작년 회계사 2차에 나온 거예요. 이 집행기준 사례가 거의 90% 똑같이 회계사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세번째 또 나올 확률이 좀 적은데 1차에 나올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20년 6월에 퇴직하면서 퇴직소득금액 90만원, 1월부터 6월까지 총급액이 500만원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가 이제 작년 회계사 기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배우자였어요. 또 하필 똑같이. 그래서 이거 보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으로 바꾸기 위해서 총급액 곱하기 1-70%, 근로소득 금액 150, 퇴직소득 90. 그래서 두 개 합계 240만 원이다. 그래서 왜 틀리냐?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된다며. 이런 식으로 그냥 둘이 뭉실하게 배워서 그래. 둘이 뭉실하게. 근데 근로소득만, 그 조사를 놓친 거죠.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액 500 이하이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것이지. 지금 퇴직이 있잖아요. 근로랑 퇴직이 있잖아요. 그때는 100만 원 이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로. 근데 100만 원 판단할 때는 또 어려운 게 소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득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얘를 소득 금액으로 환산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로 넘어갈게요. 추가 공제. 그래서 인적 공제의 포인트는 나이 요건은 기본 베이스로 당연히 아셔야 되고 소득 금액 판단하는 게 좀 까다롭다. 소득 금액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그 이제 포인트들을 잘 집은 거고. 그다음에 추가 공제는 첫 번째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해줘요. 그래서 기본 공제 틀리면 추가 공제 덩달아 틀리는 거야. 그 소득 요건 틀리면 기본 공제 날아가죠. 추가 공제 날아가서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추가 공제는 총 4가지가 있죠.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그래서 경로자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해요. 70세 이상. 이거 외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소득세에서 65세 이상이 어디 쓰이는 거 있어요. 65세 이상 어디서 쓰이죠?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적용 안 하는 자들이죠.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받는 기준이 65세 이상이에요. 많이 헷갈려요, 수험생이. 뭐가 70세고 뭐가 65세인데 이렇게 돼요. 풀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건 극단적으로 암기법을 외우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경칠 이런 거 너무 식상하죠? 경칠 65, 뭐 너무 식상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논리가 없죠. 그 다음에 장애인은 200만 원 많이 혜택을 주는데 이제 장애인 또는 중증 환자까지도 포함해요. 이런 거 좀 디테일한 거. 중증 환자도 장애인 범주에 넣어서 2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는 제일 이제 킬링 포인트로 작용하는 부분인데 일단 여성이어야 돼요. 제목에서 분 여자죠. 여성이어야 돼요. 여성. 그래서 1차건 2차건 종합소득공제를 묻는다면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일단 보는 거예요.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면 부녀자 공제 이렇게 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여성 플러스 이 요건이 들어가야 돼요.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야. 즉 소득이 좀 적은 자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부양 가족이 있어야 되는 요건도 있지만 당연히 있다고 축제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여성인 걸 본 다음에 부녀자 공제를 적용시키려면
소득 금액 내역을 자료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여성, 부녀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성이네. 부녀자 공제가 적용될 수 있겠네. 소득 금액 내역을 확인해 보자. 이게 1초 사이에 머릿속에서 쑥 흘러가면서 자료를 눈으로 소득 금액 내역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50만 원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가셔서 한부모만 남아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추가적인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혜택을 주는데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 자녀가 있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 또 마지막 킬링 포인트가 추가 공제, 중복 공제 여부인데 원칙은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없는 72세 아버지가 장애인이시래요. 그럼 70세 넘으니까 경로자 받을 수 있죠?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로자 100, 장애인 2. 그래서 3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중복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죠. 한부모일 수도 있고 부녀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홀로 사는 여성이야. 근데 이제 자녀가 있어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 이하예요. 그럼 부녀자 50, 한부모 100 이렇게 150 받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유일하게 한부모 공제를 적용시켜요. 부녀자는 안 되고 한부모만 적용시켜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부모랑 부녀자는 이제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 매도 이제 시험 포인트로 작용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부녀자가 50이었나 한부모가 100이었나 이게 또 헷갈려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한 명이다. 하나다. 100만 원. 1이 하나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안 까먹는다 그랬죠. 한부모의 한을 1일로 생각해서 한부모가 100만 원. 두 개 중복 적용되면 큰 거를 공제해 주는 거나. 근데 이제 시험에는 극단적으로 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요거는 좀 필기해 두세요. 요즘 또 올해 핫해서 더욱더 좀 굳이 따지면 좀 트렌드 있게 쓰면 이거죠. 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죠. 부부의 세계. 아니요, 저만 아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혼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이혼 상황. 배우자와 기중 이혼하였다라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 나온 포인트예요. 실제 시험에 나온 포인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혼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첫 번째. 배우자의 기본 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기본 공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부안강조를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 시점에 부부인 사람이 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중에 이혼했죠. 기중에 이혼했으니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이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본 공제 150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부모. 이거는 나저다.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좀 더 어려운 포인트인데. 이혼을 한 7월 1일에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혼 전에 같이 살았잖아요. 6개월 같이 살았잖아요. 그럼 이 6개월 동안 발생한 뭐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뭐 각종 교육비라든지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받을 수 있어요. 이혼 전까지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이런 내역들은 이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까지 3번까지는 조금 이제 약간 제협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까지는 꼭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혼 전까지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 뜨면 뭘 먼저 보시라고 배우자 유무를 먼저 보세요. 배우자 유무.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부녀자 공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부모 꽂으시면 돼요. 한부모 100만 원. 중복 적용이 안 되니까. 됐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배우자 유무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계속. 왜냐면 어떤 문제는 친절하게 배우자가 없음이라고 나올 텐데 어떤 건 그냥 안 나오고 부양가족 자료에 배우자가 없어요. 그럼 그거 잘 안 떠오르는 습관을 들으면 실수로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부모 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배우자가 부양가족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안 틀려요. 그래서 이혼 상황. 그래서 인적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은 방금 전에도 배웠듯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에 따라요. 이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이제 4월 1일에 결혼했어요. 그럼 요 때까지는 서로 지금 부부가 아니었죠. 그럼 결혼 이후부터는 이제 부부죠. 그럼 저 결혼 기점으로 뭔가 150만 원을 월할 계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부부면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중에 이혼을 했으면요. 사업연도 종료 현재 배우자가 아니니까 인적공제를 못 받아요. 대신에 한부모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한부모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연 종료일 기준으로 따진 게 원칙인데 중간에 이렇게 가족들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이었던 분이 장애가 치유됐으면 종료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혜택 관점에서 전날 기준으로 판단해요. 사망일이나 이제 치유가 된 전날에 이제 내 배우자였으면 이건 배우자다. 이 전날에 장애인이었으면 장애인이다 라고 이제 상황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실무 내용에서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만약 이렇게 1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1월 1일에 하필 1월 1일에 사망을 했다. 그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하면 19년 12월 31일에 돌아간 거여서 올해 못 받죠. 근데 그거 해줘요. 다 해줘요. 이 취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취지를 해주려고 이런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1월 1일에 돌아가서 이거 전날로 판단하면 19년 12월 31일에 돌아갔으니까 안 해주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법을 만든. 그래서 해주는 거.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적고. 그래서 이런 갑자기 뭐 불확정한 상황이 났을 때는 한번 그냥 취지로서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얼추 맞을 거예요. 해주겠지. 이거 안 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